예. 공적인 역할에 무게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종이 촛불, 종이 짱돌 들고 192석을 만들어낸 국민의 민의를 가지고 대통령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꼭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다. 뭐 모질고 안 모질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거 만들어질까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 일이겠으나 뭐 그 취지에 대한 원론적인 동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실제로 여야정 협의체가 내실 있게 가동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대화를 두려워했던 건 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었거든요. 지난 네. 2년 동안.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총선만 끝나면 뭐가 달라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안 하고 버텼던 것인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고 네. 결국에는 소통과 협의의 창구는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의 우여곡절이 지금 당장은 생기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통하는 데에 어떤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고 간다라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이번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는 뭐 거국내각, 야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여야정 협의체로 상당히 좀 뒤로 물러난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는데 이게 잘 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거국내각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의미하게 진행됐던 전례가 사실 없어서 이번에 총선 끝나고도 거국내각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저는 뭐 정부 여당에서 거기에 무게를 싣고 진행을 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그런 예상은 잘 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어떻게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 운영 동력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좀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노총은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입장이 나왔어요. 지난 20일 논평인데 뭐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뭐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정책이 고작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그러면서 이거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 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요거를 문제 삼아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민주노총도 반대한다. 25만 원 지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은 왜 이런 태도일까요? 일단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입장에서 지금 영수회담을 비롯한 전국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이 무게감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 대부분의 서민과 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일단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제 딱지부터 붙이고 시작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은 노동자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뭐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네. 이 고물가 상황에 어떤 노동자들의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실에서 좀 계산을 해본 결과 네. 사실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네. 제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것이긴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25만 원 지급된다고 했을 때 노동자 평균 이제 가구 원수가 한 2점 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몇 개월 정도의 어떤 제한적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에서 0%까지 회복을 하는 네.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는 분석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노동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노총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권이 그 토론을 통해서 뭐 연대 방안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거 봐라 여기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논제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그 지지율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0.2%로 재작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이면 취임 첫 해죠. 네, 취임 첫 해, 3개월. 예, 8월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3주 연속 하락세고요. 부정평가가 1.6%포인트 올라서 66.9. 이러면 사실상 67%고 70%에 육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1, 민주당이 35.1,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3.5, 개혁신당이 6.2. 새로운 미래 1.8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3주 연속 하락입니다. 영수회담으로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했어요, 지난주에. 전화통화한 것만으로. 근데 다시 이번 주에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절망감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 이재명 대표랑 직접 통화도 하시고 네. 뭐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뭐라고 저장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저장했을까요? 뭐 그렇게 저장하셨겠죠. 뭐 그 상황에서는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국민들한테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무 협상들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전혀 좀 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실망감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있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지만 그보다 더 절박하게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영수회담을 통해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센 국민들의 어떤 저항. 반대 여론 저항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라는 절박함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중한 순간에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아유 뭐 그거 대충 만나서 뭐 몇 마디 하고 한잔 하고 뭐 알겠어요 다 듣겠어요 뭐 이런 태도로 했다가는 더 떨어진다 여론조사. 맞습니다. 예, 지지율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풍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지 그냥 뭐 준비 없이 만났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법야권 연석회의 제안했었잖아요. 그런 제안, 그러니까 영수회담 가기 전에 야권의 좀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래서 그냥 민주당 대표로 간다. 이제 이렇게 딱 일종의 이제 결정을 좀 했어요. 이 만찬도 하고 했긴 했지만 좀 어떠셨어요? 그 조국 대표의 그 법야권 연석회의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범야권 연석회의라고 할 때 네. 범야권이 참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뭐예요? 뭐 개혁신당은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야당들 간의 어떤 논의와 협치가 시작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꼭 이 국면에 이렇게 반드시 그런 범야권 연석회의가 열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거 범야권 연석회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야권의 가장 큰 정당이자 제1당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텐데 네. 이렇게 그 대변인실에서 나온 이제 반응이 네. 뭔가 좀 그런 역할과는 좀 다른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근데 다만 이번 앞으로도 이 국정 운영과 전국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뭐 조국신당에서도 인정하지만 다음번 정권 교체의 중심축은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이제 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다양한 틀에서의 어떤 사안별 연대, 뭐 정책 연대, 뭐 다양한 연대가 좀 필요할 텐데 그 차원에서 연합정치 차원에서 어떤 법야권 연석회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이제 연석회의라는 틀거리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질지 등등에 대해서 네. 좀 구상된 바가 없고 합의된 바가 없고 또 이제 조국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생각하셨는지도 사실 좀 잘 알 수 없어가지고 뭐 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앞으로 야권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뭐 야권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아까 개혁신당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법야권에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본인들은 그 범야권이지 범여권으로 분리하지 마라 뭐 이런 제안을 언론에 하기도 했는데요. 그 개혁신당이 앞으로 국회 안에서 좀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이세요? 글쎄요. 제가 예측하긴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네. 뭐 범여권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개혁신당이 민주 진보 진영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나 생각도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외에 어떤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잘 상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개혁신당이 네. 보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부분일 것 같고 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체할 어떤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석짜리 소수 보수 야당의 역할에 머무를 것이냐, 이거는 이제 22대 의정 활동을 보면서 평가할 일이다. 그러면 사실상 189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의 어떤 협력과 연대 연합을 생각할 때 네. 개혁신당을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두고 있진 않았습니다. 네,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개혁신당과 협력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반대하는 정당과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조국신당과 새로운 미래에서도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조국혁신당은 네. 찬성했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반대하는 정당과 그러면 어떤 협력을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안별로 네. 최상병 특검 같은 데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겠으나 네. 뭐 그게 이제 그 전국 운영 전반에 있어서의 협력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주로 제가 보기에는 사회, 노동, 경제 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진보 진영과 좀 그 입장을 반대하거나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노란봉 특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뭐 궁금하네요. 저희가 조만간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있었어요. 0세부터 7세는 월 50만 원, 8살에서 24살 청소년하고 사회초년생까지는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 일종의 이제 현금 지원인 건데요. 이것도 약간 기본소득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뭐 사회복지 개념으로 친다면 현물보다는 현금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좀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네. 사회권 선진국. 네, 사회권 선진국은 뭐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근데 이 그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거냐에 있어서 조국 대표께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더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소득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사회권 선진국에 과연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저출생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제안을 이제 총선 기간에 한 것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출생 예산을 뭐 지난 10몇 년간 380조를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저출생 예산 380조라고 하는 것에는 간접적인 비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들도 큰 틀에서 보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생 예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족 지원 예산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투입되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하는 거고 사실 OECD 평균에 비하면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턱없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족 지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현금 지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을 양육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보육이나 의료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서비스를 통해서 줄여줌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0.7대가 무너지게 생긴 한국 정말 초저출생,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 오늘 경향신문 사설 보니까 저출생도 문제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1월 한 달에 하루에 47명씩, 42명씩,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역대급으로 1월 한 달 자살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뭐 거의 유럽의 패스트 유행하던 시기에 비견할 만하다는 말들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저출생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그렇고 해답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는 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에 있어서 과감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비상한 지원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범야권의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는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구속력을 가진 22대 국회의 과제가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좀 기본소득 정책들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22대 국회에서 좀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 그런 계획들을 좀 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다 못 드린 건데, 이렇게 현금 돈 준다고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한국은 충분히 돈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하면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포함해서 정말 비상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출산율 방어라도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북유럽 우리가 복지국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 나라 세금 내면 세금 내는 만큼 자기들이 다 혜택을 받고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물론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 나라들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그 많은 세금 걷어다 다 어디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뭐에다 쓰는 거냐, 김진표 의장 해외 출국하는 데 쓰는 거냐, 어디다 쓰는 거냐,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말 국민이 살기 편한 방식으로 정치가 가동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방향인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좀 비전이 있는 나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그 대통령실이 실제로 개입하거나 관여한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대통령직 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아니다.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필요 없다. 정권 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에 있어서는 그 전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이게 그만큼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이 크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이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취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예컨대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돼서 대통령과의 연관성, 소위 말하는 VIP 경로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다음 수순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상임위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제가 아직 고민 중이고요. 마음을 그래요? 정하지는 못했는데 네. 사실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이런 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도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오송 참사 그 유가족분들과 뭐 생존자분들은 행안위에 계속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떤 상임위가 좋겠다 이런 제안도 주시고 뭐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의정 활동과 여러 가지 연계성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비교섭이기 때문에 저에게 상임위 선택 권한이 없고 네. 이제 희망하는 상임위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 의정 활동을 좀 잘 계획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회의장 관련해서 여러 그 후보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만 4분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도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하는 역할은 국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지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거기서도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기존에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네. 보니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 욕설이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라고 대통령이 해명해도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한번 못 해보고 넘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나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는 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협치냐 정쟁이냐라고 하는 프레임에 좀 우리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프레임에 주눅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회의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분이 모두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럼 누가 제일 그럼 개혁적인 의장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데 누굴까요? 넷 중에 누가 제일 개혁적입니까? 글쎄요, 제가 뭐 개개인 분들에 대한 이제 평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모든 후보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선출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 네. 많은 당선인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해야 할 역할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점도 있고 아직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어떤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
꼭 필요한 역할들, 함석이지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22대 국회에서도 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질책해 주시고,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더 요구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만큼 잘했다고 응원도 해 주시고, 더 크게 기본소득당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더 크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재 편의점에도 자주 불러주시고 아니 저희는 자주 모시려고 했으나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셨어요. 더 계속 일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의정활동에 또 반영하고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